안녕하세요. 2023년도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핵심 요약 정리 강의로 돌아온 큐버디입니다. 제가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핵심 요약 정리를 만들었는데 총 316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 놓았고 중요 부분엔 밑줄도 그어 놓았습니다. 판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선별하여 92개를 뽑아 보았고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첫 번째,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경기인 등록이 결격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유가 있냐면 규정 위반 징계자는 결격이 되고요. 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선수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선수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인 등록 규정, 선수 등록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경기인 등록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자, 경기인 임직원, 경기인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경기인의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먹고 임직원은 2년에서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당하고 경기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은 경기인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은 2년간 등록 금지됩니다. 2년간 등록 금지. 근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서 2회 위반 시 2배 가중 처분되고요. 3회 위반 시 제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경기인 등록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케이스를 살펴주시면 돼요. 경기인의 경우, 임직원의 경우, 경기인을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의 경우, 그리고 2회 위반 시 어떻게 됐는지, 3회 위반 시 어떻게 됐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경기인 등록 규정입니다. 심판, 지도자는 매년 등록이 가능합니다. 심판, 지도자 매년 등록 가능하고 연령 기준으로 각 부를 둡니다. 연령 기준으로 각 부를 둔다는 거. 그리고 규정 위반 징계자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거.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접수 시 조치. 신고 접수 시 조치. 자,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가 있고 성폭력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폭력행위 혹은 성폭력. 자,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는 1차 적발 시, 2차 적발 시, 3차 적발 시까지 기회를 줍니다. 1차 적발 시 선수는 3년 이상, 지도자는 5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적발 시 선수는 5년 이상, 지도자는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먹습니다. 3차 적발 시 모두 영구 제명됩니다. 영구 제명. 성폭력의 경우 1차 적발 시부터 모두 영구 제명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자면 폭력행위는 3차 적발 시 영구 제명이 되고 성폭력은 1차 적발 시 영구 제명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영구 제명된다는 점. 근데 1차 적발 시는 어떻게 되는지, 2차 적발 시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의 등급 구분. 자, 국제심판, 국내심판 1급, 국내심판 2급이 있죠. 국제심판, 국내심판 1급, 국내심판 2급. 자, 국제심판은 전국 규모 대회, 전국 규모 대회, 국제 경기 대회가 가능하고요. 국내 심판 1급은 전국 규모 대회, 지역 규모 대회입니다. 국내 심판 2급은 지역 규모 대회. 그래서 국제 심판은 이제 전국 규모 대회랑 국제 경기 대회. 국내 심판 1급은 전국 규모 대회랑 지역 규모 대회. 그리고 국내 심판 2급은 지역 규모 대회. 좀 겹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의 사유.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의 사유.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은 영어로 TUE라고 하죠. TUE. 자,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대체 약물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약물이 경기력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물이 경기력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에 한해서는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 사용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경기인 등록 기간. 매년 4월 10일 이전까지입니다. 매년 4월 10일 이전까지. 그리고 추가 등록은 매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추가 등록은 매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 사이에 가능하고요. 단 13세 이하 최초 등록의 경우는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13세 이하거나 최초 등록을 하는 경우, 최초 등록 시 수시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꼭 이 기간대만이 아니라 수시로 등록도 가능하다는 게 단 13세 이하 최초 등록의 경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전문 선수와 동호인 선수의 차이. 자, 전문 선수는 협회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회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동호인 선수의 경우는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점, 둘 다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만 협회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하면 전문 선수,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하면 동호인 선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기인 등록 구분. 자, 경기인 등록 구분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느냐면 13세 이하, 16세 이하, 19세 이하,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된다는 점 외워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기력 향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경기력 향상위원회.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경기력 향상 사업을 연구하며 우수 소질 보유자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경기력 향상 사업을 연구하고 우수 소질 보유자를 발굴하는 것. 근데 얘가 조직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회장의 친족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장의 친족은 위원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동일대학 출신자가 재적 임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대학 출신자가 재적 임원의 20% 초과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피부약 프로탄과 컬러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인공피부약 프로탄과 컬러링. 자, 인공피부약은 사용이 가능하나 대회 24시간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but 대회 24시간 전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오일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데 그러나 과다 사용은 해서는 안 되고요.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는 금지됩니다.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는 금지되고요. 윤이 나는 펄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인공피부약은 사용이 가능하나 대회 24시간 전에 사용해야 되고 오일도 사용 가능하나 과다 사용은 해서는 안 되고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와 윤이 나는 펄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핑 규정 협회 선수의 권리. 자, 도핑 규정 협회 선수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총 4가지의 권리가 있는데 일단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리인 동반이 가능하고 또 통역을 동반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 절차에 대해서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료 채취 절차 설명받을 권리도 있고 또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도핑관리실에 도착 연기 허가를 신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도핑관리실에 도착 연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핑규정협회 선수의 권리를 살펴보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딩의 효과. 자,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 일단 대표적인 걸로 근력과 근지구력이 좋아지고 상승되고 체지방은 감량되며 아름다운 신체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덧붙여서 설명해주면 좋으신 게 정적 웨이트닝과 동적 웨이트닝이 있어요. 웨이트닝은 2가지로 나뉘어요. 정적 웨이트닝과 동적 웨이트닝으로 나뉘는데 정적 웨이트닝은 재활에 좋고 동적 웨이트닝은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경기 규정 포즈 4가지.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트라이셉스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자 경기 규정 포즈 4가지에는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트라이셉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남자 피지크 심사 규정입니다. 남자 피지크 심사 규정. 자, 상체만 심사합니다. 상체만. 오로지 상체만 심사하고요. 그리고 역삼각형 몸매가 유리합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남자 보디빌딩 규정 포즈. 남자 보디빌딩 규정 포즈. 자, 남자 보디빌딩 규정 포즈는 아까 그 여자 4가지 있죠? 여자 4가지. 여자 거 4가지에다가 더하기 3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자 거 4가지가 뭐였죠?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트라이셉스. 여기에 3가지 어떤 거 추가되냐면 프론트 렛 스프레드, 백 렛 스프레드, 업도미널 앤 타이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남자 보디빌딩 규정 포즈는 총 몇 가지다? 7가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디빌딩 시합 무대의 포즈대 규격. 보디빌딩 시합 무대 포즈대 규격. 자, 무대는 정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는 6m 이상, 너비는 1m 50cm 이상, 높이는 60cm여야 합니다. 그리고 맨발로 무대를 서기 때문에 카펫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퍼레이션, 데피니션, 스트라이에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신다면 세퍼레이션, 데피니션, 스트라이에이션, 이 3가지를 설명하자면 세퍼레이션은 근육의 분리도입니다. 데피니션은 근육의 선명도입니다. 스트라이에이션은 근육의 결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 데피니션, 스트라이에이션에 대해서 구분하실 줄 알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남자 클래식 피지크 규정 포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 그 아까 4가지 있죠? 거기서 또 3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자 그 4가지 설명드리자면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트라이셉스. 이거의 3가지를 또 설명드리자면 백큐 포즈, 클래식 포즈, 업도미널 앤 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가지라는 거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남자와 여자의 보디빌딩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보디빌딩 역사. 자, 일단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표를 그려보자면, 남자 보디빌딩은 197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클래식 보디빌딩은 2005년 중국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요. 피지크는 2012년 에콰도르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자, 클래식 피지크는 2018년 브라질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자로 넘어갈게요. 여자 보디빌딩은 1982년 벨기에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여자 피지크는 2012년 에콰도르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요. 자, 여기 보시면 피지크 2012년 에콰도르, 남자도 2012년 에콰도르고 여자도 2012년 에콰도르인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디 피트니스는 2002년 이집트입니다. 여자 보디 피트니스는.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는 2010년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자, 여자 보디빌딩이 취소되고 피지크로 대체된 연도는 2013년 모로코입니다.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 보디빌딩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남자와 여자 보디빌딩 복장 규정입니다. 남녀 복장 규정. 자, 일단 남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의 경우 대둔근의 3분의 4 이상을 가린 단정한 트렁크여야 됩니다. 대둔근의 3분의 4 이상을 가린 단정한 트렁크여야 됩니다. 트렁크를 입어야 합니다. 피지크는 슬개골 위로 올라오는 단정한 반바지여야 합니다. 슬개골 위가 포인트겠죠? 슬개골 위로 올라오는 단정한 반바지. 자, 클래식 피지크는 둥근과 전면을 덮는 단색의 반바지입니다. 둥근과 전면을 덮는 이 포인트겠죠? 전면을 덮는 단색의 반바지. 자,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러니까 공통점으로는 단색이어야 되고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어야 된다는 점,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여자 거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피지크 그리고 보디 피트니스의 복장은, 피지크와 보디 피트니스의 복장은 대둔근의 절반 이상을 가리고 전면을 가리는 비키니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키니 피트니스의 경우 얘는 대둔근의 3분의 1 이상을 가리고 전면을 가리는 비키니여야 됩니다. 근데 얘네 셋 다
끈으로 된 비키니는 금지됩니다. 끈 비키니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패딩은 금지됩니다. 패딩 금지. 그리고 결혼 반지를 제외한 장신구 일체 금지. 장신구 일체 금지. 스폰서 로고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이 세 가지 공통점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자는 결혼 반지를 제외한 장신구 일체 금지에서 팔찌와 귀걸이는 허용합니다. 팔찌와 귀걸이는 허용. 여자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남자와 여자 경기 진행 방식을 볼 거예요. 남녀 경기 진행 방식. 자, 남자 보디빌딩 진행 방식을 먼저 살펴보자면, 남자 보디빌딩. 일단 예선 라운드,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제3라운드가 있습니다. 예선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있는데, 남자 보디빌딩은 예선 라운드에서는 4개의 규정 포즈를 하고 1라운드 때는 4개의 규정 포즈 혹은 및 7개의 규정 포즈를 합니다. 7개의 제2라운드 때는 7개의 규정 포즈를 하거나 및 포즈 다운을 합니다. 3라운드 때는 개인별 자유 포즈를 심사합니다. 자,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진행 방식 볼게요.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얘도 마찬가지로 예선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있습니다. 예선 라운드 때는 4개의 규정 포즈 하고요. 제1라운드 때는 4개의 규정 포즈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2라운드 때는 쿼터턴 하고요. 3라운드 때는 개인별 자유 포즈 합니다. 자, 남자 피지크 진행 방식 볼게요. 남자 피지크. 얘는 예선 라운드, 제1라운드, 제2라운드까지 있어요. 예선, 제1, 제2. 예선 때 쿼터턴 하고요. 1라운드 때도 쿼터턴 하고, 제2라운드 때는 개인별 연기 및 쿼터턴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피지크는 외우기 쉬워요. 다 쿼터턴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자 피지크로 넘어갈게요. 여자 피지크는 예선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있습니다. 예선 라운드에서는 4개의 규정 포즈 하고요. 1라운드 때도 4개의 규정 포즈 하고요. 제2라운드 때는 규정 포즈 및 포즈 다운 하고요. 그리고 3라운드 때는 개인별 자유 포즈를 심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자 보디 앤 비키니 피트니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자 보디 앤 비키니 피트니스는 예선 라운드 있고 1라운드 있고 2라운드 있어요. 얘 쿼터턴이고요. 1라운드 때도 쿼터턴이고요. 2라운드 때는 L 워킹 그리고 쿼터턴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L 워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아함, 쇼맨십, 카리스마, 개성, 무대 연기력, 리듬감을 평가하는 그런 워킹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남녀 경기 진행 방식을 살펴보았는데요. 뭐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 보디빌딩의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60라운드는 4개의 규정 포즈를 하고 1라운드는 4개의 규정 포즈 및 7개의 규정 포즈를 합니다. 2라운드 때는 7개의 규정 포즈 및 포즈 다운을 합니다. 3라운드는 개인별 자유 포즈를 심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성폭력을 구분하시오.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성폭력 이렇게 있는데 성희롱은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말,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 성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으로 혐오감을 주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성폭행은 강제로 성관계를 맞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얘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성폭력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성폭력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성그루밍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성그루밍이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 착취를 가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놔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서 성적 착취를 가하는 게 바로 성그루밍입니다. 자,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 착취를 하는 것이 성그루밍이고, 자, 성인지 감수성은 무엇일까요? 성인지 감수성. 자, 성별 간 사회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입니다. 성별 간 불평등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것. 이러한 불평등을 인식해서 그러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낼 수 있는 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의 종류. 트레이닝의 종류는 일단 트레이닝을 4가지를 대표적인 걸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플라이오메트리. 이 트레이닝은 뭐냐? 바로 짧은 시간 최대 근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킷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은 약 10가지의 운동을 휴식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약 10가지의 운동을 휴식 없이.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이란 무엇이냐면 고강도 운동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고강도 운동 사이에 휴식을 취해주며 하는 운동. 레피티션 트레이닝. 자, 레피티션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도 있고, 서킷 트레이닝도 있고, 인터벌 트레이닝도 있고, 레피티션 트레이닝도 있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최대 근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서킷 트레이닝은 약 10가지 운동을 휴식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 운동 사이에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고, 레피티션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닝의 5가지 원리. 자, 개별성, 과부하, 특이성, 반복성, 점진성이 있습니다. 개별성, 과부하, 특이성, 반복성, 점진성. 자, 개, 과, 특, 반점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개별성은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과부하는 일정 자극 이상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이성은 이제 운동 효과는 특정 부위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동 효과는 특정 부위에 한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반복성은 적응을 위해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진성은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과 특, 반점 이거 트레이닝 5원리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대 심박수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최대 심박수 220배기 자신의 나이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 강도의 종류. 유산소 운동 강도의 종류. 자, 운동 선수는 최대 심박수의 85에서 100%가 좋습니다. 운동 선수는 최대 심박수의 85에서 100%가 좋고요. 유산소성 운동은 유산소성 운동이 목표다. 그러면 최대 심박수의 75에서 85%가 좋습니다. 체중 감소가 목표다. 체중 감소가 목표면 60에서 75%가 좋고요. 워밍업, 쿨다운의 경우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가 좋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강도의 종류를 설명하라고 하면 운동선수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유산소성 운동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체중 감소, 워밍업 이런 때는 최대 심박수에 어느 정도로 해주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운동 배열의 원리. 자, 운동 배열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하면 다중관절 운동 후 단순 관절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다중관절 운동 후 단순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다중관절 운동과 단순관절 운동을 설명하시오. 자, 다중관절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관절을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관절. 큰 근육을 사용하며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가 있습니다. 큰 근육, 많은 힘, 발휘. 단순 관절 운동은 한 개의 관절을 사용하고 작은 근육을 사용하며 적은 힘을 발휘합니다. 즉 많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중관절 운동으로는 예를 들면 스쿼트가 있고 단순관절 운동으로는 예를 들면 덤벨, 컬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중관절과 단순관절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할법과 이중분할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분할법.
이중분할법. 얘네 둘의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이분할법은 부위를 두 개로 나누어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중분할법은 하루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훈련. 그래서 이분할법과 이중분할법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트레이닝의 기본 요소는 4가지를 설명해주면 됩니다. 운동 형태,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빈도. 운동 형태,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빈도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차이점. 웨이트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차이점. 자, 웨이트 머신은 초보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나 비싸고 가동 범위가 제한적이죠. 초보자 가능해요. 근데 비싸고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 프리웨이트는 가격이 저렴하고 가동 범위 넓으나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부상 위험이 높고 가동 범위는 넓으나 가격도 저렴하다. 가동 범위 넓고 가격 저렴한데 부상 위험이 있는 게 프리웨이트죠. 초보자도 사용 가능하지만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 비싼 것은 웨이트 머신이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운동 목표에 따른 운동 부하와 반복 횟수. 자, 근력과 근비대, 근지구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력, 근비대, 근지구력. 일단 근력의 경우 원 RM에 90에서 100%로 1에서 5회를 합니다. 원 RM에 90에서 100%로 1에서 5회 정도 하는 걸 근력에 좋고요. 근비대는 1RM에 70에서 80%로 6에서 12회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지구력은 1 RM의 35에서 70%로 15에서 20회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목표에 따른 운동 부하와 반복 횟수는 이걸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큰 3가지 근육과 운동법입니다. 가장 큰 3가지 근육과 그것에 대한 운동법. 자, 하체 근육, 등 근육, 가슴 근육이 가장 큰 3가지 근육입니다. 하체, 그리고 등, 가슴 근육이 제일 큰데, 하체 근육은 스쿼트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등은 풀업, 가슴은 푸시업이 있겠죠. 그래서 하체, 등, 가슴 이것을 외워주시고 그에 따른 운동법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면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가 필요합니다. 유산소니까 산소가 필요하고 체지방 감량에 좋습니다. 무산소 운동은 산소가 필요 없고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디빌딩의 5요소, 5가지 요소. 자, 영양, 운동, 휴식, 피부색, 정신적 자세입니다. 영양, 운동, 휴식,
피부색, 정신적 자세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영양, 운동, 휴식, 피부색, 정신적 자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바벨 잡는 그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바벨 잡는 그립. 자, 오버핸드 그립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립입니다. 언더핸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는 게 바로 언더핸드 그립입니다. 뉴트럴 그립. 뉴트럴 그립은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보게. 리버스 그립. 리버스 그립은 한 손은 오버, 한 손은 언더를 하는 것입니다. 한 손은 오버 그립. 한 손은 언더 그립. 자, 썸립스 그립은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물체를 잡는 것입니다. 엄지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물체를 잡는 썸리스 그립이 있고요. 훅 그립은 뭐냐면 2-3번째 손가락으로 첫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는 그립입니다. 2-3번째 손가락으로 1번째 손가락을, 첫 번째 손가락을 누르는 그립이 훅 그립입니다. 그래서 바벨 잡는 그립은 오버핸드, 언더핸드, 뉴트럴 그립, 리버스 그립, 썸리스 그립, 훅 그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무산소성 역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은 같은 말로 젖산 역치라고도 하고요. 운동 강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무산소성 대사가 일어나고 젖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운동 강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무산소성 대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젖산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 그래서 설명을 한 번에 다시 말하자면 무산소성 역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젖산 역치와 같은 말이고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산소성 대사가 일어나고 젖산이 증가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교감신경은 신체를 운동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촉진됩니다. 운동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는 증가한다, 촉진된다. 부교감신경은 신체의 에너지 절약 상태를 만들어준다. 혈관은 얘와 반대됩니다. 이완되고 심박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체력의 종류를 묻는다면 체력은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으로 나뉩니다. 행동 체력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체력의 종류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고, 이 방위 체력이 하는 일은 생명 유지 기능이고, 행동 체력은 말 그대로 행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산소성 운동 시 운동 강도를 결정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운동 강도의 종류. 유산소성 운동 시
운동 강도의 종류를 물으면 어떤 걸 대답해주면 좋냐면 운동 자각 인지도와 최대 산소 섭취량이 있습니다. 운동 자각 인지도는 영어로 RPE라고 하며 주관적인 느낌으로 숫자를 이용해 운동 강도를 결정합니다. 주관적 느낌으로 숫자 이용해 운동 강도 결정. 최대 산소 섭취량의 뜻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동안 사용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하는 동안 사용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 그래서 운동 강도의 종류는 운동 자각 인지도인 RPE와 최대 산소 섭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운동 자각 인지도가 뭔지, 최대 산소 섭취량이 뭔지 설명해주면 더욱더 좋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훈련의 차이. 근력과 근지구력 훈련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력은 고중량 저반복, 근지구력은 저중량 고반복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슈퍼세트와 컴파운드 세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슈퍼세트와 컴파운드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슈퍼세트는 서로 반대되는 근육들을 함께 운동합니다. 예를 들면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컬이 있겠죠. 이거 레그 컬. 그리고 컴파운드 세트는 뜻이 동일한 근육을 함께 운동합니다.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와 푸시업이 있겠죠. 그래서 슈퍼세트와 컴파운드 세트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퇴부, 즉 허벅지 근육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하시오. 대퇴부 근육의 4가지 종류. 대퇴직근과 슬굴곡근, 그리고 봉공근, 내전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대퇴직근, 슬굴곡근, 봉공근, 내전근, 이렇게 4가지의 종류로 허벅지 근육은 나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시오. 근육은 수위근과 불수위근으로 나뉩니다. 수위근은 예를 들면 골격근이 해당하고, 불수위근은 심장근, 민문이근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의 종류는 수위근과 불수위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 수위근과 움직일 수 없는 불수위근으로 나뉜다. 그 예시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자, 흡기 근육과 호기 근육이 있습니다. 흡기 근육은 숨을 마실 때, 호기 근육은 숨을 내뱉을 때, 아웃, 이런 근육인데, 흡기 근육은 횡격막과 사각근을 사용하고요. 호기 근육은
외내복사근, 외복사근, 내복사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섬유의 종류. 자, 지근섬유와 속근섬유가 있습니다. 지근섬유는 저강도 장거리 운동, 속근섬유는 고강도 단거리 운동. 예를 들면은 100m 달리기. 저강도 장거리 운동은 마라톤 같은 게 있겠죠. 지근섬유는 피로에 강하며 근수축 반응은 느립니다. 피로에 강하고 근수축 반응은 느리다. 속근섬유는 피로에 약하고 근수축 반응은 빠르다. 속근섬유는 같은 말로 백근섬유라고도 하고 지근섬유는 같은 말로 적근섬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근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말하시오라고 하면은 단축성 수축은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것입니다.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을 말 그대로 단축되면서 수축하는 거고, 신장성 수축은 근육 길이가 늘어나며 수축하는 운동입니다. 단축성 수축은 바벨컬 동작 시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적용됩니다. 바벨컬 들어 올리는 동작. 바벨컬 동작 시 내리는 동작은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죠. 이것은 신장성 수축입니다. 그리고 단축성 수축은 구심성 수축이랑 같은 말이고, 신장성 수축은 원심성 수축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줄 때 단축성 수축은 구심성 수축과 같은 말이며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합니다. 바벨컬 동작 시 들어 올리는 동작 때 적용되고, 신장성 수축은 원심성 수축과 같은 말입니다. 근육 길이가 늘어나며 수축하고 바벨컬 동작 시 내리는 동작을 할 때 적용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큰 근육과 가장 작은 근육. 가장 큰 근육은 우리 몸에서 대둔근이며 가장 작은 근육은 등골근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긴 근육과 가장 짧은 근육. 가장 긴 근육과 가장 짧은 근육을 말하시오라고 하면은, 가장 긴 근육은 봉공근이며 가장 짧은 근육은 잇모근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단위 면적당 가장 큰 힘을 내는 근육. 근육은 교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근육과 작은 근육, 긴 근육과 짧은 근육, 단위 면적당 가장 큰 힘을 내는 근육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 방법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걸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보단 유산소 운동이 더 권장됩니다. 그리고 저혈당에 대비하여, 당뇨 환자니까 저혈당에 대비하여
사탕을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혈압 환자에게 권장되는 걸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최대 심박수의 55에서 60%가 권장됩니다. 그리고 근력보다 유산소 운동이 더 권장됩니다. 그리고 워밍업과 쿨다운을 반드시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워밍업, 쿨다운 반드시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필수 영양소는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3대, 5대, 6대. 3대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를 말하고 5대 영양소는 여기서 무기질과 비타민이 추가됩니다. 6대 영양소는 여기서 무기질, 비타민 더하기 수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3대, 5대, 6대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합 전 수분 조절 방법입니다. 시합 전 수분 조절 방법. 시합 전 수분 조절 방법을 설명하라 그러면 시합 1에서 2주 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염분을 배출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염분을 배출하고 그리고 시합 하루 전에는 수분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근육의 선명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분을 금지합니다. 시합 하루 전에는. 이게 바로 시합 전 수분 조절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자, 포화지방이란 동물성 식품에 있으며 과한 섭취 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동물성 식품에 있으며 과할 때는 이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식품에 있으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붉은 고기가 있고, 식물성 식품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콜레스테롤은 체내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체내 지방의 한 종류다. HDL과 LDL로 나뉜다. HDL은 한국말로 또 고밀도 지방 단백질이라고 불리며 LDL은 저밀도 지방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얘는 세포막을 형성하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통해 운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리코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글리코겐.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체내 포도당이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하나의 저장 형태입니다. 체내 포도당이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하나의 저장 형태다. 그래서 어떤 저장 형태냐? 간과 근육에 포도당이 저장되는 저장 형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BCAA에 대해 설명하시오. BCAA는 근손실을 줄여주고 근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근손실은 줄여주고 근성장은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예를 들면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게 있고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음식물로 섭취해야 됩니다. 체내 합성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바로 BCAA다. 자, 이렇게 BCAA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카르니틴. 카르니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카르니틴은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옮기는 효소입니다.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옮기는 효소다. 역할은 지방 산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카르니틴에 대한 설명은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옮기는 효소이며 지방 산화를 촉진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글루타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근육의 단백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근육의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체내 근육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체내 근육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아미노산. 그게 바로 글루타민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글루타민산입니다. 글루타민산. 여기에 산이 추가되는 건데 같은 말로 글루탐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글루탐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바로 글루타민으로부터 생성됩니다. 글루타민으로부터 생성되고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근성장에 좋고, 그리고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글루타민과 글루타민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크레아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크레아틴. 자, 크레아틴이란 붉은색 육류,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육류, 생선에서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DHEA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DHEA는 부신에서 생성됩니다. 부신에서 생성된 부신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보니까 남성화를 유발하고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DHEA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 DHEA랑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DHA입니다. 여기서 E가 빠진 DHA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그래서 DHA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68번째 질문. 유청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이란 우유에서 뭘 제거했냐면 유지방과 카제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단백질이에요. 우유에서 유지방과 카제인을 제거한 고급 단백질입니다.
흡수가 빨라서 단백질 보충제 원료가 됩니다. 흡수가 빨라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청 단백질에 대한 설명 드려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69번. 아르기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 속도를 증가시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혈관 확장, 혈류 속도 증가.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아르기닌 외워줍시다. 아르기닌.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딩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보디빌딩에서의 동화작용, 이화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동화작용은 같은 말로 아나볼릭이라고 하고 이화작용은 카타볼릭이라고 합니다. 동화작용 아나볼릭은 근육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얘는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분해시키는 것은 이화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성시키는 것은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디빌딩에 맞는 단백질 섭취 계획을 설명하시오. 보디빌딩에 맞는 단백질 섭취 계획. 자, 운동 후 1시간 이내 30에서 40g 정도 섭취가 권장됩니다. 운동 후 1시간 이내 30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이 되고요. 체내 흡수를 위해서 3-4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체내 흡수 위에 3-4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먹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에너지 대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에너지 대사 과정엔 3가지가 있습니다. ATP, PC 시스템, 젖산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ATP, PC 시스템은 근육 내 저장되어 있는 ATP를 빠르게 끌어내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육 내 저장된 ATP를 빠르게 끌어내어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ATP, PC 시스템이고 단거리 달리기 때 사용됩니다. 젖산 시스템은 탄수화물의 연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ATP를 합성합니다. 탄수화물의 연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ATP를 합성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젖산이 생성됩니다. 젖산은 피로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TP, PC 시스템 다음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ATP, PC 시스템 다음으로 빠르게 에너지 생산합니다. 유산소 시스템은 말 그대로 산소가 필요한 시스템인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대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호흡 교환율입니다. 호흡 교환율은 같은 말로 RER 이라고 하고 운동 중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섭취하는 산소의 양에 대한 비율입니다. 운동 중 배출하는 CO2 이산화탄소의 양
과 섭취하는 산소의 양의 비율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운동 중에 사용된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운동 중 사용한 에너지원이 지방인지 탄수화물인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흡 교환율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루카곤과 인슐린.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며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혈당을 어떻게 한다? 글루카곤은 상승시킨다.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분비가 되고 혈당을 어떻게 한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반대되는 작용을 하죠.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다음은 혈당 수준과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 수준과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일단 혈당 수준을 4가지의 경우로 세부적으로 구분지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질 때, 그리고 혈당이 정상 수준일 때, 그리고 혈당이 100에서 240 사이일 때, 혈당이 300을 넘어갈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혈당이 70 이하일 때는 되게 저혈당 상태이기 때문에 사탕을 먹고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정상 수준일 때는 70에서 110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100에서 240 사이일 때는 이때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상태이고요. 시작하기 좋은 상태. 혈당이 300 이상이다.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고혈당이기 때문에 운동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스탑. 그래서 혈당 수준과 운동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건과 인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건, 인대. 건과 인대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부위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입니다. 둘 다 연결하는 부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근육과 뼈를 연결한다. 그러면 건이고 뼈와 뼈를 연결한다. 그럼 인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체지방과 제지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체지방과 제지방. 자, 체지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체내 지방입니다. 체내 지방. 제지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체지방을 제외한 모든 조직입니다. 모든 조직. 근육도 들어가겠죠? 체지방을 제외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다음 질문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 피하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장기를 보호합니다. 하는 역할은 장기를 보호합니다. 내장지방은 인체 장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입니다. 이 내장지방은 과다하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다시 당뇨병 유발. 자, 이렇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 군수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군수축의 과정을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냐면 액틴과 미오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끌어당겨서 근세사 길이가 짧아지며 뭐가 발생한다? 근수축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끌어당겨서 근세사 길이가 짧아지며 근수축이 발생한다. 그게 바로 근수축 과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ATP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ATP는 같은 말로 아데노신 3인산을 말하며 세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세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뭐 어떻게가 포인트냐면 직접적으로 세포가 사용한다는 점에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ATP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주동근과 길항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주동근, 길항근. 자, 주동근. 말 그대로 주가 되는 근육입니다.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입니다. 주동근과 반대되는 근육이 바로 이 길항근인데 주동근과 반대되는 근육이 길항근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느리게 하거나 아예 정지시키는 근육입니다. 움직임을 느리게 혹은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길항근입니다. 자, 이렇게 주동근과 길항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응급처치 행동 요령입니다. 자, 응급처치 행동 요령은 3C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3C. 세 가지 C를 말하는 건데 check, 그 다음 call, 그 다음 care입니다. 바로 check, 확인하는 거죠. 부상자를 확인합니다. call, 전화를 해야 됩니다. 119에 연락을 합니다. care,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행동 요령은 check, call, care 순서를 거칩니다. 부상자를 확인한 뒤 119에 연락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심폐소생술의 4가지 원칙입니다. 심폐소생술의 4원칙. 자, 아까 3C 기억하시죠? 거기서 체크, 콜, 케어이 있었는데 체크, 콜, 케어 이걸 떠올려 주시면 좋은 게 일단 의식을 확인합니다. 부상자를 확인합니다. 콜, 119에 신고합니다. 119에 신고합니다. 케어가 이제 여기에 2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흉부 압박을 실시하고 자동 세제 동기를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심폐소생술의 4원칙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자동 세제 동기 사용법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 세제 동기 사용법. 일단 전원을 켜야겠죠? 전원 켜기. 그리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거기 보면은 패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2개가. 그 패드를 부착시키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심장 충격이 가해지고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이 자동 세제 동기의 사용법입니다.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고 심장 리듬 분석한 뒤에 심장 충격이 가해진 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바로 자동 세제동기의 사용법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흉부 압박하는 법입니다. 흉부 압박하는 법. 자, 명치와 젖꼭지 사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놓고 체중을 실어 압박을 해야 되죠. 명치와 젖꼭지 사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체중 실어서 압박한다. 그리고 평평한 바닥이가 권장됩니다. 자, 어디에 하면은 명치와 젖꼭지 사이에 팔은 어떻게? 수직이 되게. 그리고 몸에 체중을 실어서 압박을 한다. 이게 바로 흉부 압박하는 법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라이스 처치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은 휴식하고 나서 냉찜질을 해주고 그 부위를 압박해주고 높여주는 순서를 갖는 게 바로 라이스 처치법입니다. 그래서 라이스 처치법은 이러한 방법을 거친다는 거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출혈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 출혈 시 응급처치. 자, 출혈은 크게 내출혈과 외출혈로 나뉘죠. 내출혈은 뇌 말고 내 안에 있는 내출혈은 다리를 올려 보온합니다. 외출혈은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어떻게 높게 하는 게 바로 외출혈일 때, 내출혈은 다리를 올려서 그 사람을 보온시켜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심폐소생술의 순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연락을 합니다. 환자의 의식을 확인 후 119에 연락을 합니다.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119 도착 전까지 반복해주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인데 일단 아까 3C 기억하시죠? 체크 콜 케어, 체크 환자의 의식 확인, 콜 119에 연락, 케어 여기가 바로 케어 부분인데 가슴 압박 30회 실시하고 인공호흡 2회 실시한다. 119 도착 전까지 반복한다. 이게 바로 심폐소생술의 순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동 세제동기에는 패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동 세제동기의 패드 부착 위치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 세제동기 패드 부착 위치와 유의사항. 자, 패드가 있으면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 붙이고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붙이고 여기에다 붙이고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인 여기에다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주의할 게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동 세제동기 패드 부착 위치와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자, 기도 폐쇄 유형과 대처법. 기도 폐쇄 유형과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도 폐쇄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분 기도 폐쇄, 완전 기도 폐쇄. 부분 기도 폐쇄는 말 그대로 부분, 완전히 폐쇄된 게 아니에요. 일부가 폐쇄된 건데 그럴 때는 하임리히법을 씁니다.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이란 뭐냐면 주먹진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에 놓고 빠르게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주먹진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배꼽과 명치 중간에 놓고 빠르게 위로 올려준다. 그게 하임리히법이고 완전 기도 폐쇄는 이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씁니다. 변형 하임리히법. 이때는 환자를 바닥에 눕혀요. 환자를 바닥에 눕힌 후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손을 놓고 빠르게 위로 올려주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환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에 하임리히법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도 폐쇄 유형과 대처법을 살펴보았고 다음은 CPR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R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냐면요. CPR.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CPR입니다.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가며 반복하는 것. 그래서 CPR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 시 들어가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생체 프로그램 구성 시 들어가야 할 5가지. 뭐가 있냐면 일단 참가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소가 있어야 되며 홍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총 9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제 핵심 요약 정리에는 총 316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92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강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화이팅 되시고 실기 구술도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